이혜리 지음 도서 출판 쉼. 모든 일상의 끝은 언제나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다. 그 길이 너무 익숙해서 집에 대한 의미를 거의 생각하지 않는다. 어떤 사람들은 일과를 마치고 늦게 들어가 잠만 자는 곳이라고 한다. 특히 주말이 되면 빨리 이곳에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집이라는 공간은 의식주만 해결하는 곳이 아니다. 그렇다고 넓은 집도 필요 없다. 나와 닮은 온기만 있으면 된다. 살면서 한 번도 의식적으로 떨어져 보지 않은 나만의 공간이다. 그만큼 우리와 가장 가깝기도 하며 우리의 민낯이기도 하다. 앞으로 평생을 함께할 집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고 정성과 관심을 가져보자. 집이라는 공간은 내가 적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편히 쉬고 생각하고 성장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각자의 집에는 자신만의 이야기가 있어야 좋다. 흔적이 담겨 있는 공간, 나의 취향이 드러난 방이다. 친형제의 방만 가보아도 자신의 방과 느낌이 완전히 다름을 알 수 있다. 나는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자마자 현관문을 향해 뛰어간다. 친언니는 그 모습을 보고 웃기다고 말한다. 그만큼 나는 나의 집이 좋다. 집에 들어와 신발을 벗고 편한 옷으로 갈아입는 순간 어깨 위에 모든 짐이 사라지는 기분이 든다. 그 가벼움이 좋다. 이곳에서만은 꾸미지 않은 민낯처럼 오로지 나만의 세상이다. 나는 이 공간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래서 아무렇게나 꾸미지도 아무거나 들여오지도 않는다. 방의 색과 물건들, 그리고 느껴지는 감각들이 온전히 나를 대표한다. 다른 사람의 집에 가보면 방만 봐도 그 사람의 취향을 대충 알 수 있다. 아, 이 사람의 성격은 이렇구나. 디자인에 민감한 사람이구나. 따뜻함을 좋아하는 사람이구나. 이처럼 개개인은 각자의 색깔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그 사람이 지닌 모든 감각의 방향이다. 저마다의 라이프 스타일과 생각, 취향이 담긴 집이다. 나는 모든 일상을 마치고 돌아오는 최종 공간인 만큼 온전히 내가 편안함을 느낄 수 있도록 해놓았다. 하루를 마무리하는 곳이기에 집은 정말로 중요한 공간이다. 나는 가능한 한 꼭 필요한 물건만 방에 들여놓았다. 책상이나 컵, 화병 하나를 고르더라도 이 물건이 나의 공간과 같이 자연스럽게 어울리는가 생각한다. 꽃이나 식물을 하나 정도 놓았다. 방에 꽃이 있으면 마음이 더 편안해지기 때문이다. 얼마 전에는 방에 약간 하늘색이 감도는 흰색으로 페인트 칠을 했다. 그래서 지금은 더 포근해져 보이는 방이 되었다. 또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 중 한 가지는 빛이다. 집에 얼마의 빛이 들어오는지가 중요하다. 자연의 에너지를 느끼는 것이 좋다. 공간에 여백이 있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들어오는 빛이 그 여백을 채워준다. 그래서 주로 빛이 나는 시간이면 커튼을 접고 최대한 그 빛을 환영한다. 본인에게 맞는 옷을 입으면 자신감도 생기고 기분이 좋아지듯이 집이라는 공간을 나만의 취향과 감각에 맞춰서 완성해보면 그 공간 안에서 마음과 정신이 더 안정된다. 나는 집을 성장하는 공간이라고도 말한다. 집은 우리가 성장하는 시간과 함께 남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은 나의 모든 추억이 깃든 장소이다. 혼자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TV를 보며 크게 웃어보기도 하고 화난 마음에 혼자 중얼거리기도 하는 장소다. 그러면서 동시에 말없는 위로와 다시 살아갈 에너지를 충전해주며 편히 모든 감정을 드러낼 수 있고 가라앉힐 수 있도록 해준다. 그만큼 이 공간에 놓인 것들과 온기는 너무 중요한 요소이다. 그것들은 우리의 정신적, 육체적으로 두루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 영향으로 우리는 변할 수 있으며 내가 내일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진다. 무의식적으로 쌓인 우리의 성장 스토리가 깃든 공간을 내가 원하는 더 나은 스토리를 담아내기 위해 바꿔보자.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주거 공간과 삶을 연결할 수 있다. 결국 삶이 주거 공간에 반영되고 그 공간이 나를 더 풍성하게 만들어줄 수 있기 때문이다.
옛날에 살던 집 근처에 가면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말한다. 여기가 내가 자랐던 공간이었는데. 그만큼 그곳에 추억이 깃들어 있다는 것이다. 차마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오로지 그만 느낄 수 있는 감정이다. 나의 이야기가 자라나는 공간이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천장 높이에 따라서도 우리가 느끼는 감각이 달라진다고 한다. 천장이 높을수록 훨씬 더 넓게 해석하고 사고를 확장시키며 창의성을 요구하지만 낮은 천장에서는 그 공간을 좁게 해석해서 더 집중할 수 있도록 해준다. 이처럼 공간이 뇌를 변화시키는 것이다. 이 하나의 연구 결과만 보아도 공간이 우리에게 참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실제로 한 시청자의 집을 바꿔주는 TV 프로그램이 있었다. 전문가는 주인공들과 이야기를 나눈 뒤 그 사람에 맞게 효율적인 공간으로 바꿔준다. 신기한 것은 단지 집이 바뀌었을 뿐인데 그 집을 대하는 그 주인공의 자세도 바뀐다는 것이다. 좀 더 자신감이 생기고 표정이 밝아졌다. 이런 변화는 집 밖에서도 이어질 것이다. 방이 어질러져 있으면 생각도 마음도 안정이 안 된다. 또 방에 쓸데없는 물건들로 꽉꽉 차 있어도 마음이 조급해지고 제대로 쉴 수가 없다. 이렇듯 방은 우리의 심리에 보이지 않게 영향을 주고 있다. 보이지 않는 힘이 더 강력하다. 나는 집에 가족들이 함께하는 시간이 많았으면 좋겠다. 가족의 모든 이야기가 들어있는 유일한 공간이 집이다. 좋은 신발이 좋은 곳으로 데려다 준다는 믿음처럼 좋은 온기가 깃든 집이 생활을 더 아름답게 바꿔줄 것이라고 믿는다. 우리가 정성 들여 가족을 위한 밥을 차리듯이 집 또한 가족 또는 나만의 손과 정성이 깃든 공간이길 바란다. 집은 인생을 이야기하고 사랑을 품는 곳이다. 집 밖의 세계와는 분리된 공간, 나의 스토리와 민낯이 담겨있는 유일한 장소가 집임을 기억하자. 물건을 소유한다는 것을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자랑거리인지, 나의 삶의 편리함을 더해주는 요소인지, 살아가기 위한 필수 조건인지 생각해보자. 사람에 따라 물건의 정의는 다를 것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물건은 많을수록 좋다고 하고 소유의 개념을 높이 평가한다. 물건은 꼭 소유해야 하는 것일까? 본질을 추구하는 심플한 삶을 위해서는 물건에 대한 다른 시각을 가질 필요가 있다. 적어도 집과 자동차에는 많은 투자를 해야 하는 게 맞는다는 선입견을 가지고 있다. 은행 빚을 지고 구입하기도 하고 남들보다 더 큰 집과 자동차를 원하기도 한다. 이것은 삶이 아닌 소유를 택하는 것이다. 우리는 물건들을 꼭 소유해야만 할까? 어릴 적 절약이라는 말의 의미는 돈을 아껴 쓰는 것, 물건을 사지 말라는 것으로 왠지 부정적으로 들렸다. 하지만 이제는 절약이라는 단어에 이런 의미를 붙이고 싶다. 물건을 유용하게 사용하는 것, 단순한 삶을 위해 물건을 소유하는 것이 아닌 다른 측면으로 생각할 줄 알아야 한다. 예를 들어 아이들을 위해 좋은 소재의 장난감을 샀지만 금방 질려해서 불가피하게 과잉 소비가 되었다. 결국 장난감이 아깝지만 아이들에게 좋은 것들만 해주고 싶기에 망설인다. 이렇듯 물건은 일정한 시기가 지나면 가치가 없어지는 것들이 많다. 그런 물건들의 제값을 지불하고 소유해야 하는 걸까? 지금 물건을 재발견해보자. 단순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물건을 다른 시각으로, 다른 관점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사용한 시간이 짧은 것들은 그 물건을 공유함으로 소유할 수 있다. 물건은 소유할 때보다 사용될 때 가치가 발생한다. 그렇다면 물건을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방법이 있을까? 공유의 개념에 대해 생각해보자. 공유는 두 사람 이상이 한 물건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지금 세계 공유 경제는 미국으로부터 시작되었다. 그 대표로는 카셔링인 집카를 들 수 있다. 이 시스템은 렌터카와는 다른 의미가 있다. 렌터카는 업체 차량을 지정 장소에서 빌리고 반납한다. 반면 카쉐어링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만큼 타고 여러 장소에서 반납이 가능한 것이다.
미국 보스턴에 있는 집카를 설립한 로빈 체이스는 공유 시스템에 대해 이런 말을 했다. 일상 시간 중 85%는 차가 필요 없어요. 그런데 왜 15% 동안만 이용하려고 차를 구입해야 하죠? 조금만 시각을 바꿔도 이렇게 물건을 재발견할 수 있다. 회사에 있는 동안 차는 단지 주차장 어딘가에 세워져 하루 종일 우리를 기다리는 것이다. 그의 기능을 잃은 채 말이다. 한국에서도 카쉐어링을 시범적으로 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서로의 물건을 필요한 사람들과 공유하므로 나의 물건은 결국 영원히 떠나가는 것도 버리는 것도 아니다. 더 가치 있게 공유하여 소유 억제 효과가 있으며 걱정도 덜고 수입도 생기는 이점이 있다. 집카 외에도 유아용품이나 빈집 교환 또는 가전제품 공유 등 지금은 많은 부분에서 쉐어링이 운영되고 있다. 집 공유 사이트로 유명한 에어비앤비 창립자 조 게비아는 앞으로의 100년에 대해 이런 말을 했다. 지난 100년이 대량 생산의 시대였다면 다가오는 100년은 공유의 시대가 될 겁니다. 소유라는 개념에서 벗어나 사용의 필요라는 개념으로 바꾼다면 그 물건을 사용하는 것에 중점을 둘 것이다. 이러한 공유 시스템은 낭비를 줄이고 환경에 해를 덜 끼치고 공간의 여백을 만들어주므로 물리적으로 소유하는 대신 필요할 때 접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같은 기능을 가진 물건들을 모두 가질 필요는 없다. 예를 들어 TV와 라디오 기능을 할 수 있는 컴퓨터를 생각해보자. 컴퓨터로 영상도 볼 수 있고 라디오를 들을 수 있다. 심지어 자료 찾기도 가능하다. 이렇게 통합해 놓은 좋은 도구가 있는데 왜 TV를 방에 하나, 거실에 하나 소유하고 싶어 할까? 집안을 둘러보자. 겹치는 기능을 가진 기계들이 눈에 보일 것이다. 물건을 재발견하면 우리는 실제적인 성장에 더 많은 에너지를 쏟을 수 있다. 나는 종종 꼭 해야만 하는 일을 열심히 해낸 뒤 나에게 선물을 줄 때가 있다. 수고했다는 보상이다. 가끔 그 보상을 바라보고 더 잘 해내기 때문에 긍정적인 힘도 작용한다. 나는 그럴 때 홀로 가는 여행이나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시간을 선물로 줬다. 나의 마음에 오랫동안 남을 만한 선물이다. 그러면 다음 일상에도 더 집중할 수 있다. 무조건 가져야 한다는 소비 외에도 가치 있는 다른 패턴의 소비들도 많다. 우리는 불확실한 것을 하나라도 소유하고 싶어 하는 경향이 있다. 꼭 해야 하는 소유는 더 올바르고 가치 있는 소중한 것들이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나를 계속 옳은 방향으로 성장시켜 나가도록 돕는 것이다. 지금 소유하고자 하는 물건은 나의 생활에서 꼭 필수적인 요소인지 생각해보자. 꼭 소유해야만 나의 것이 되고 나의 것이 되어야만 만족을 느끼는 것이 아니다. 소유함으로써 만족을 느낀다면 허전한 마음을 단지 물건이라는 감정 없는 것에 의지하는 것뿐이다. 그러한 습관적인 소비는 일시적인 만족에 불과하다. 물건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인지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 물건을 소유하는 것 대신 다른 일시적인 방법으로 필요할 때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 무조건적인 소유가 나를 만족시켜 주지는 못한다. 물건을 재발견할 때 시간을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그러다 보면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에 더 많은 관심을 쏟을 수 있어서 행복은 배가 된다. 소유라는 개념에서 공유라는 개념으로 바꿈으로써 생각지도 못한 이점들이 따라올 것이다. 현명한 선택들이 더 의미 있고 효율적인 삶을 가져다 준다.